1469년 조선의 8대 왕인 예종이 재위 13개월 만에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조카인 자의산군 왕이 올랐는데 이 인물이 바로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나이가 13세로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할머니인 정의대비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정의대비는 한자를 몰라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문서가 한자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한자로 된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남성이었기에 여성인 그녀가 수시로 이들과 대면한다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대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궁녀를 중용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조두대였습니다. 조두대는 원래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1444년 자신의 첫 아이가 태어난 지 고작 몇 달 만에 20살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고 말았고 이에 세종은 갓 태어난 손자 영순군을 궁궐에 데려다가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조두대도 영순군의 시중을 들기 위해 궁궐로 들어가 궁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종은 세자와 수양대군을 불러다가 영순군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수양대군은 7대 임금인 세조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카인 영순군을 애지중지했습니다. 또한 영순군에 대한 세조의 애정은 영순군의 시중을 들던 조두대에게도 향했는데요. 조두대는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한글뿐만 아니라 한문에도 몹시 능통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세조는 점차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이후 예종 시기를 거쳐서 정의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두대를 중용하면서 이때부터 그녀의 권세가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조두대는 전원이 되어 정의대비의 결제문과 명령문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또한 정의대비에게 올려지는 행정문서 역시 그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즉 국정에 관한 모든 일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두대는 정치적 감각도 있었는지 정의대비의 친조카인 이철견의 양딸이 되었는데 이는 즉 정의대비의 종손녀가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조두대는 정의대비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어 그녀의 신임을 듬뿍 받으며 사실상 권력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밀히 그녀에게 청탁을 해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를 통해 조두대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빌붙은 사람들 중에 고위 관료에 오른 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 그녀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실체가 널리 알려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1475년 11월 18일 조정의 몇몇 신하들이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는 익명서가 승정원 문에 붙여져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익명서는 굳이 진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곧장 소각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명서의 내용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성종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익명서를 써붙인 주모자를 색출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0일이 되자 권즙이라는 자가 용의자로 최계지라는 인물을 고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듣기로 최계지가 누군가가 노비 소송을 벌였는데 그 누군가가 정의대비의 동생들 그리고 정의대비의 측근인 조두대에게 뇌물을 바쳐 재판에 이겼기에 이를 분하게 여긴 최계지가 익명서를 써붙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선실세인 조두대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정의대비까지 거론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정의대비는 입장이 몹시 곤란했는지 다음 해인 1476년 1월 13일 책임을 지고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조두대의 농단으로 벌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두대의 권세는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그녀의 시아버지인 세조 그리고 시어머니인 정의대비가 그러했듯이 조두대를 신임하여 계속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해 편찬한 내훈의 발문을 조두대가 썼을 만큼
그녀에 대한 인수 대비의 신임은 상당했고 이에 따라 조두대의 권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조두대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1491년 겨울, 성종은 조만간 명나라에서 황태자가 책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사신단을 파견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492년 봄, 정괄과 변천형이라는 자가 명나라에 갈 사신으로 임명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신단 파견이 결정되자 여기에 합류하여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려고 했던 두 명의 거상이 서로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들은 고기지라는 인물과 조두대의 조카인 조복중이었습니다. 원래 상인은 사신단에 합류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변천형은 먼저 고기지의 청탁을 받아 그의 아버지를 수행군관으로 위장시켜 사신단에 합류시켰죠. 하지만 얼마 뒤 이번에는 조두대가 변천형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조카인 조복중을 사신단에 합류시켜줄 것을 청탁했고 이에 변천형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기지의 아버지를 내치고 조복중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고기지가 조복중을 찾아가 따졌는데 결국 이 사실이 사헌부의 감찰에 걸리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죠. 사헌부에서는 즉시 변천형과 고기지 그리고 조복중을 잡아다가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조복중은 조원전의 조카이므로 지금은 비록 구속되었으나 마침내는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조복중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고모인 조두대의 권세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1493년 9월 3일 사관원의 관리인 유승조라는 인물이 일을 마친 뒤 말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두대의 여동생인 조말덕이 급하게 말을 몰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녀의 노비가 갑자기 유승조의 노비에게 왜 안 비키냐며 화를 내고는 주먹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죠. 이에 유승조의 노비가 피해서 가니 연이어 돌을 던져 피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두대의 집 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유승조의 노비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그 집안의 남녀가 모두 나와 유승조의 노비를 마구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초죽음이 된 유승조의 노비를 길가에 버려두었죠. 그러자 유승조는 다음 날 이 사실을 성종에게 알려 조말덕의 횡포와 방자함이 심하니 처벌해 줄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조두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분명 조말덕 측이 먼저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조두대는 이후로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결국 숨을 거둔 뒤에야 1504년 4월 23일 연산군에 의해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 사사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죽은 자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의 목을 베어버리는 형벌인 부관 참시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연산군은 그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으며 그녀의 친척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국문하고 그녀의 뼈를 부숴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조두대에 대한 사관의 이러한 논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대는 성이 조가이고 광평대군의 가비인데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문자를 해득하였고 노조의 내정에서 시중하여 공중의 고사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정의왕후가 수렴 청정할 때에는 기물을 출납하여 기세가 대단하였으므로 그 아우가 대관과 더불어 길을 다투는 데까지 이르러서 큰 옥사를 이루었으니 그가 조정을 유린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문을 열어놓고 뇌물을 받아들이니 부끄러움이 없는 무리들이 뒤질세라 분주하게 다녔다.